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마지막 세션의 사회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손지애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국, 중국, 또 북한에 관해서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또 저희가 이제 나올려니 사실 부담은 많이 드는데 또 오늘 모신 이 세 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 분 다 한 분과 이 정말 저희한테 부여된 80분의 시간을 다 나누어도 이 충분한 얘기가 나올 세 분을 모시게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정말 고견을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언론사에 저희 이 행사이니까 제가 일단은 뉴스거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가 사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외교적으로 활발한 한 주였습니다. 아세안 그리고 G20을 통해서 한중, 한미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상들도 만나고 또 그 밑에 외교관들 간의 어떤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번 정권의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태까지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세 분께 간단히 우리가 이번 순방하고 이제 이 외교 활동을 보면서 그 의미를 한 번씩만 좀 여쭤볼까 합니다. 김병희 교수님한테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병일입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토론하기로 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손재 교수님께 사회를 보시니까 아마 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G20 미팅부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그 과정을 소화하셨고 또 하실 텐데. 저는 이번 그 순방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이 조금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기조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좀 배려한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좀 더 구체적인 인태 전략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태 전략은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다시 이 세션에도 좀 다루고, 그러니까 인태 전략을 처음 이제 소개했으니까 그다음 첫 피드백을 이제 받으신 그런 상황이죠. 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아침에 8시 반에 왔어요. 모범생이셨습니다, 남 교수님. 그래도 도시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데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도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여러분이나 저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 동남아 외교에 큰 장이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뉴스가 크게 나왔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대면 회의로는 제일 컸던 회의가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미중의 정상들이 각자의 국내 정치를 완벽하게 이제 정리정돈하고 무대에 나옴으로써 두 바이든, 시진핑의 목소리에 힘이 팍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했는데 3시간 동안 거의 70들이 넘으신 정상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국익을 위해서 노익장들이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한 거죠. 6월에 나토, 그다음에 9월에 유엔 총회, 그리고 이제 동남아 외교 무대였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좀 빠져서 언제 이 순서를 채우나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25분 동안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뭐 25분, 4분씩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났기 때문에 뭐 큰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아는 것이 외교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어떻게 중국이 우리에게 맞추고 우리가 또 중국에게 어떻게 100% 맞추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이제 단추가 다 꿰어졌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옷을 입었으니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이제 장관급 레벨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남 교수님이 보신 대로 미중 정상들이 만날 때 그 힘이 있는 걸 보니까 저 정말 정치의 승리를 맛본 사람이 그 얻는 힘이 샘솟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미중, 한중의 정상회담의 의미도 굉장히 동감이 되고요. 위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윤석열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은 지난 행정부하고 크게 차별화됩니다. 첫째로는 강한 대북 정책이 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동맹을 아주 크게 중시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점이 두 번째인데, 그러한 정책 기조가 이번 방문 계기에 좀 더 정교화되고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고, 거기서 나오는 정상회담 공동 성명인데, 거기에 보면 윤석열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줄거리가 좀 더 구체화됐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고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죠. 거기서 발표된 인태 전략도 나름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 또한 제가 말씀드린 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구체화된 한미 동맹 구조, 한미일 공조 구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발의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우선 다자계기에서 어레인지한 계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아서 이번 한중 회담이 지금 큰 의미를 갖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중이 처음으로 정상 간에 대좌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 계기는 윤 정부의 새로운 대외 정책 전체가 일종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계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회담이 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를 어드레스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 형태를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일단 먼저 미국부터 한번 잠깐 보죠.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중 또 한미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굉장히 힘 있는 자세, 전에보다는 힘 있는 자세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굉장히 예상 밖으로 선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어떤 승리였는데, 그런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나 여파가 있을까요? 남성훈 교수님? 네, 아까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대담하시는 거 여러분들 봤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공화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네 옆에 친구가 공화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뭐 조금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내 정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로 교육, 환경, 경제, 일자리. 예, 중국을 때리는 데 있어서 공화 민주당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바이든의 선방은 저는 지난 6월에 대법원의 낙태 판례입니다. 낙태. 아니 세상에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하는 데 대해서 2030 세대가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여성이 자기의 권리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국내 문제에 의해서 바이든이 이제 선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비포 미드텀, 애프터 미드텀 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크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중국 대륙에 관해서는 초당적인데 이번에 이제 하원이 넘어갔죠. 기존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만 지난 8월 2일 날 방문하고 강경파로 소문이 났는데 지금 케빈 메카시 공화당 의원이 지금 하원 의장으로 출마를 했고 경선자가 없어서 거의 확정이라고 뉴스가 나오죠. 이 양반 낸시 펠로시 이상입니다. 이 양반 또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시간 잡아서 또 타이완 방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간 선거에 상관없이 대중국 때리기에 이제 집중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의 아까 전비가 한 90억에서 200억 달러가 지금 이제 지원이 됐는데 이 하원의 예산권을 지금 공화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비 지출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 하는 거에 관해서 공화당이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 CIA하고 러시아 KGB가 지금 만나서 휴전으로 가는 로드맵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견제로 내서 조금 우크라이나 종전 휴전이 좀 빨라질 것이라는 뭐 그게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조금 저희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백지 수표를 일단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제를 했던 측면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만 일단은 이 많은 것이 미국 국내 정치적인 영향이 심할 거기 때문에 대외 특히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쪽이 그 중국 때리기를 더 심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위 부원장님, 김 교수님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두 분이 다 지금 잡으려고 그러시는데 두 분이 다 말씀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중간 선거를 보면서 그 손지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뭐 리질리언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제 구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오랜 기간 보더라도 1차, 2차 세계 대전이나 대공황 직전 유사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가지고 오는 정치적 어떤 그 영향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은 아마 불확실성은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은 첫 번째로 아마 트럼프의 판정패로 보이는 이번 결과가 이제 그만큼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 가야 될지 또 미국의 제도가 보호돼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그렇다. 이런 면에서는 미국이 견고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견고하다, 제도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두드러지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결국 저는 미중 간의 문제에 주는 효과 같습니다. 영향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제도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허약하다 하고 느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어떤 그 혼란을 보면서 정치적으로도 이 민주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중국의 제도가 있겠다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를 포함해서 중국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견고한지 또 탄력성이 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다짐돼 가시겠지만 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앞으로 그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간 선거의 어떤 뭐랄까요 시그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그 제도에 대해서 주는 그 제도의 탄력성, 체제의 탄력성에 주는 메시지가 물론 중국한테도 가지만 사실은 다른 국가한테도 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선방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공화당의 패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절반 넘어간 사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더 그렇고 대러 정책은 뭐 예산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줄거리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약간 마이크로하게 보면서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공화당이 선전하지 못했고 또 그 배경에는 트럼프 팩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트럼프가 서포트한 많은 사람들이 낙선하고 또 공화당 패배에 기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키즈가 상당히 의회와 주정부에 진출했습니다. 한 150, 160 정도 되는 숫자가 진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회나 미국의 거버넌스 안에서 어떻게 워킹하느냐, 또 트럼프가 어떠한 인플루언서를 주느냐에 따라서는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 우리 관련 사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은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쪽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하원의 주요 리더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걸 한번 짚어봐야 하는데, 하원의 외교위원회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맥콜 의원이나 또 군사위원회를 맡게 될 걸로 보이는 로저스 의원 같은 분들의 성향이 특별히 지금 우리가 기이하게 볼 점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비슷합니다. 그 점은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큰 걱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스탠스와 또 강성인 공화당 하원 외교위, 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성향이 결합을 하면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변화를 주거나 대화 과정으로 어떤 시도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지금도 제약적인데 더 제약적일 수 있다. 트럼프 키즈의 영향과 대화로의 길이 종래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화로 가는,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 대화로 가는 길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좀 아주 뭐 지대한 영향은 아니었다고 세 분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공통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큰 변화가 없을 거라,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다면은, 그 바이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를, 특히 한반도를 대하는 문제점 하나는, 이 교수님이 이 본부장님이 대화의 길이 좀 좁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 뭐 중국, 또 이란, 뭐 그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소용돌이의 세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위 본부장님. 네,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건 맞죠. 바이든 행정부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적에 최대 관심은 역시 차이나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러시아 문제로 관심이 조금 옮겨갔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 결과입니다. 리뷰를 몇 달 했다고 하지만 나온 결과를 보면은 본격적인 리뷰를 해서 대안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타이틀이 있는 것이죠. 무슨 뭐라고 합니까? Calibrated and Practical 이런 용어만 있지 내포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 배경에는 어찌하기 어렵다는 또 현실을 인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어렵다. 예, 해결책이 실제로 안 보인다. 왜냐하면 대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겠죠. 관심도 물론 떨어져 있고 또 북한의 호응 가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은 정체 상태 또 정체 상태 속에서 도발 긴장 국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남 교수님?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3,000명의 기자, 3,000명 미디어가 오면요 이 방 갖고도 안 됩니다. 이런 미디어 방 몇 개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다가 6월 당일날은 The Get to Know You 상견례 회담이라고 꼬리를 내렸죠. 자, 뭐 처음 만나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후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이제 뭔가 쇼는 그만하고 성과를 내야죠.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영변 비핵화 할 테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11건 중에 5건 해제해달라 그랬더니 트럼프가 You are not ready for the deal. 당신은 회담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당신 여기 66시간 기차 타고 왔다며. 내가 비행기 태우고 평양에 내려주고 갈게. 예,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 워싱턴에서 이 DPRK에 대한 관심이 이보다 높았던 때는 지난 70년 동안 없었습니다. 예, 다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저어야죠. 그 물이 항상 들어올 수는 없고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은요 북한에 대해서 악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2월 29일 윤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일이 4년 만에 오죠. 네, 베이징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 미국은 식량 10만 톤을 지원한다. 자, 그리고 45일 4월 13일 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된 보고를 받고 바이든이 뭐라고 카멘트를 하냐면 sick and tired. 나 이 북한이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어떻게 한 달 달포 지나고 나서 합의를 위반하냐. 그리고 나서 이란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란 중동 핵 협상에 선입견도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은 타이완 문제가 부각된 거죠. 타이완 문제는 아까 김병현 교수님 말씀한 대로 경제 플러스 안보가 된 겁니다. TSMC 아까 전 세션에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인 TSMC가 있죠. 미국의 시나리오 보고서를 보면 만약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침략하면 TSMC를 폭파하고 떠나야 되나 그냥 놔두고 떠나야 되냐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할 정도로 타이완 문제가 급부상한 거죠. 자, 답도 안 나오는 DPRK 문제를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 트럼프는 money does matter. 돈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뭐 돈 문제에 신경을 써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 동맹을 따지다 보니까 이 북한은 멀어져 갔고요. 아마 남은 2년 동안도 트럼프처럼 트위터에 다음 달에 한번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볼까 하는 이런 방식의 탑다운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큰 진전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미사일을 쏘고 또 이번에 시진핑이 미사일 핵 도발 막아달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대한 균형적 해결을 좀 하시고 남북 대화를 좀 하세요. 이렇게 점잖게 결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북중러 대 한미일에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각자 자기 외교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라 워싱턴이 평양과 대화하는 시나리오는 당분간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네, 정말 트럼프라는 물이 들어왔을 때 북한이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 동의하세요? 네, 그 북한 문제를 보려면 저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첫 번째 이제 이 중국, 미국 전략 경쟁 또 이런 전 세계 질서가 북한 문제에 주는 영향도 이해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시했던 북한의 핵 문제, 군사적인 안보 문제 이게 중요하고, 이 세 번째는 북한 내부 문제 같아요. 이걸 다 같이 봐야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어떤 좀 더 이펙티브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앞에 두 분께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복귀해 보면 2017년, 18년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놓쳤냐면은 우리 정부는 아마 좀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압박을 세게 할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 빨리 그 포커스를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시프트해 버렸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는 거의 모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이 만약에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하는 중국에게 미국이 뭘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무역 압박을 하니까 이게 이제 제재 뒷문이 열린 거죠. 이제 그래서 제재 효과라는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복귀해 보면 그 시점이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국과 함께 그 기회 있는데 그게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게임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게임이 계속되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하는 선택을 보면은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북한 문제를 좀 우선순위 떨어뜨려놓고 wait and see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을 다른 각도에 보면은 결국 전략적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협상을 해야지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제 북한 협상을 거부하니까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없겠다 하는 판단과 아울러서 결국 세 번째 문제, 즉 북한 내부가 과연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주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북한 내부가 결국 지금 이제 경제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적 문제하고 북한의 이제 군사적인 힘의 그 비대칭 문제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향후 5년 내에 이런 현상 유지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wait and see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빨리 이제 북한에게 좀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미국에 하고 있습니다만, wait and see 전략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북한의 내부적인 어떤 면에서는 미스매치, 경제와 안보 사이 미스매치를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일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명 교수님은 이제 북한 내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더더구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의 미국의 wait and see가 전략적인 어떤 자세,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어떤 내부의 변화 같은 걸 좀 테스트하고 보고 오는 그러한 기간에 때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전략,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이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한 약간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입지에도 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웨이트 앤 씨라는 좀 이런 태도일 수도 있지만, 중국을 또 이제 미중에 있어서 중국을 보면은 이제 중국 또한 시진핑이 1인 체제가 이제 아주 굳건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굉장히 대외적으로 좀 더 강건하고 좀 자신 있는 그러한 전략을 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진핑이 3년임으로 해서 앞으로 10년인데 한 10년 더 할 것 같아요. 한 20년 할 것 같아요. 89세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또 건강해 보이는지 이번에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갈 길이 참 멀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시와 세가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부상하는 나라, 미국은 좀 퇴조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글쎄야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금방 퇴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오히려 공동부유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빈부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니까 경제 성장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서고요. 대외 외교는 전략 외교, 늑대 외교가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의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금방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나토에서 슐츠 독일 지도자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고 가는 걸 볼 때 중국의 경제적 위치가 만만치 않다 이제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문제하고 좀 직결돼 있는데, 과연 이번에 3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있죠. 일단 한한령 좀 해제해줘서, 그 전에 이 신라 호텔에 오면 중국 관광객이 한 3분의 1 차고, 저 면세점에 앞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한 절반이었는데, 오늘 아까 면세점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 관광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방문 초청을 했더니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보고 먼저 좀 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일종의 코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세션에 송미순 장관이 이 문제는 사드 때문에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사드 배치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불편해 한다고 지금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중국이 불편하는 것이 주권 사항이지만, 또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도 우리의 또 주권 사항이니까, 이 문제를 이제 바닥에 놓고 한중 관계를 풀어야지, 중국이 불편해한다고 저희가 사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지난 5월 2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방문하고 돌아가는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다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유엔을 꺼려해서 도발을 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이제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통한 건설적인 역할은 기대 난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도 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 지나치게 중국 의존론에 매달리면 그것은 성과는 없고 시간만 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물론 시진핑 입장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중국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걸 막는 게 이득이 더 있지 않을까, 방치하는 것보다. 그러나 아까 뭐 태영호 의원 말떠나 북한은 뭐 강대국 눈치 보고 무기 개발하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이 중국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핵실험을 저는 안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보 대응 태세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국이 개입해서 뭔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기대난망이라는 말씀에 많은 분이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끄떡끄떡 하시는데 교수님 정말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송 교수님 말씀에 끄떡끄떡했고요. 남성 교수 말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덧붙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이 저도 궁금한 점이고 이제 중국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해봐도 그 3년이만 시진핑의 중국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즉 꿈을 이루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외교 정책을 펼 것인지 아니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중국의 오랜 역사를 보면서 과연 마오쩌둥의 중국이 역사적 패턴인가 아니면 덩 샤오핑의 중국이 역사적 패턴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예외이고 어떤 것이 정상인가 이런 것에 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보면 결국 중국의 꿈이란 것은 미국을 넘어서는 것,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꿈은 아마 진핑이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그 타이밍과 하우 같습니다. 언제 그 꿈을 펼 것인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퀘스천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몽이라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언제 과연 뭐 타이완에 대해서 보다 뭐 힘을 쓸 것인가 어떤 무력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뭐 저의 헌치죠 이게 어떤 개수겠습니다만 아마 한 5년 내에 이런 무력을 동원해서 타이완을 침공하는 것은 어렵겠다. 왜냐하면은 일단 힘의 비대칭성 면에서 중국의 그 군사력이 미국 대비해서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것 같은데 그런 식이 과연 어떤 그런 인베이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한 5년 뒤에 아마 좀 더 시진핑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 볼 때 키 퀘스천은 과연 시진핑이 스마트 마오인가 아니면 덜한 덩샤오핑인가 그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마 볼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주시해야 되고 또 중국의 미래를 우리가 참 걱정해야 되고 또 바람직하기로는 그 덩샤오핑의 중국이 역사적 패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바라는 중에 어느 정도 한 그 중간쯤에 어디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하우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말하자면 중국이 일단은 그 거대 국가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중국의 어떤 중국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전 본부장님께 좀 약간 이제 뭐 다른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 대한 이게 손을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이거는 이제 이 여러 12개의 주변 국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것 또한 그게 중국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 또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이 뭔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부터 이렇게 좀 다시 들어와서 거기까지 지금 제기하신 이슈까지 와보죠. 시진핑 사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아주 두드러지고 정책 노선은 실용보다는 이념적이고 또 국제적인 관점보다는 중국적인 관점에 방점이 있어 보입니다. 대외 정책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미중 대결 대립은 계속되거나 심화될 공산이 아주 큽니다. 한반도에 대한 정책도 같은 연장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큰 명분은 지지를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게 더 중요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 존재가 일정한 완충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일종의 하틀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북경 지역이나 텐진 지역하고 아주 인접한 곳이 한반도니까 그 전체가 적대적인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일단 스테이터스 코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중국이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도발로 인하여 스테이터스 코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중국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만류는 하고 싶겠으나 북한에 대한 통제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겠죠. 거기까지가 북한에 대한 얘기라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사면임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 쪽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윤석열 행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중정책입니다. 지금 윤석열 행정부는 대중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내놓고 있지는 않고 대미 공조 강화라는 맥락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이 볼 때는 대중정책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맥락이라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선택들을 보면 미국의 주문을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인태전략, IPEF,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공급망, 반도체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인권, 자유, 가치 등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미국과 동조화가 현저합니다. 중국은 그것을 어떻게 볼 가능성이 많으냐면 자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는 것으로 보겠죠. 중국적 시각을 따라가 보면 중국은 아마 지금 정부는 한국의 역대 보수 진보 정부 중에 가장 미국에 가깝고 중국에는 가장 멀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기는 어렵다고 볼 거고 더더군다나 중국은 지난 수교 30년 동안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일정한 작용을 해서 한국을 상당 부분 견인해 왔다고 자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 문제에 당하면 비교적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결국 모호하게 임한 바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는 다 하나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수교 30년 동안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빌드해 왔을 인정한 일정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중국이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그러한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뭔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시진핑 3년임 이후에 그것은 이제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다가올 것이고 한국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가 다가올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분명한 거는 남한에도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은 것,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다들
같이 생각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번 정부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그러면은 중국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의 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큰 질문인데 여태까지 봐서는 그것이 구체화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벌써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사실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마쿠에서 오가는 많은 대화들도 있고 신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팔로우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몇 차례 공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걸 뭉뚱그려서 내놓은 것은 왕이가 우리하고 외무장관 회담을 하면서 내놓은 5개의 응당 조치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5가지가 응당돼야 된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은 한국의 주권에 대해서 관여하는 듯한 투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한 워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마쿠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또 인권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 대사가 공개적으로 비교적 강력한 입장 표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발리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주목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최초의 정상 간 회동이기 때문에 그 계기에 중국이 뭔가 우리에 대해서 신호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책 입장을 선회했다면 입장을 잘 정립해서 신호를 주었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또 발표문을 보면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도 있는 인터랙션이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그 회담의 성과는 제한적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들 다른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다른 국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5년마다 정권이 이제 바뀌다 보면 이 외교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가 도쿄에 세미나를 하러 가면 일본 사람 학자들이 저희 보고 그래요. 한국은 축구 경기하다가 불리하면 골대를 옮긴다고.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가끔 옮긴다라고 우리한테 힐난을 하죠. 또 북한하고 과거에 제가 협상하러 다니면요, 당신네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에 와서 이러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저희가 답변이 뭐라 그러냐면 1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은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 정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여러 차례 뭐 혼밥도 했지만 그래도 베이징에 여러 번 가셨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니 갑자기 워싱턴에 가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투자도 얘기하는데 한국은 도대체 왜 저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사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 중에 일관성을 지키라는, 아까 뭐 위본부장님이 경고라면 경고가 그 일관성이겠죠. 다만 뭐 우리야 공산당하고는 다르게 정권 교체로 뭐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또 맞는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정부에 사실 뭐 또 미국의 지도자도 트럼프라는 아파트 동맹이죠. 돈만 하는 동맹. 그래서 저희도 뭐 실망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중국직에 또 많이 갔었죠.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 조약을 맺은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또 우리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한미 동맹을 좀 제자리에 갖다 놓는 노력을 지금 1차적으로 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저한테 지금 벌이 날라왔다 가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위급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더니 시 주석이 1.5 트랙 외교를 얘기를 함으로써 한중간에는 아직 고위급 뭐2+2 장관급 회담보다는 1.5 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본심이구나. 그런데 이제 외교를 뭐 이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미 동맹은 어느 정도 위치해 왔으니까 우리 지금 오늘 세미나 제목이 미중 대립과 한국의 선택인데, 저거는 저 선택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렇게 외교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의 뭐 국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중국과 또 접점을 찾는 노력을 확대해 나가면 어느 정도 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의 그러니까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없고 또 초당적인 어떤 정말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거는 많이 듣는 얘기고 많은 대외 국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특히 사실 북한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제가 눈을 조금 돌려 보면은 오늘 뭐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얘기를 뭐 우리 태영호 의원님도 그렇고 뭐 송민수 장관님 그렇고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오늘까지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옛날에 저 CNN 특파원에 있을 때 이런 거 하면은 그걸 세이버 레틀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빈 철장을 자꾸 흔들어 대야지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 보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주변 정세의 변화, 이 안에서의 북한의 이러한 세이버 레틀링이 우리가 조금 다른 이전에 다른 북한의 이런 도발과 다른 측면이 있나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좀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그 작년부터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랬고 아마 전문가 중에서도 북한 핵 실험 임박했다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제 칼럼에서 약간 그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북한이 아마 노리는 것은 이 도발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목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게 어전타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북한의 조건에 맞는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핵을 부분적으로 폐기하고 제재를 해제받는 거. 뭐 그 정도 같으면 아마 김정은이 버선발 신고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도발을 크게 해서 전 세계 이목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블로크화되면서 이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북한이 핵실험하더라도 이 전 세계가 북한에 어텐션을 주는 정도가 과거보다 현재 낮다는 것이 딜레마 같습니다. 즉 실제 핵실험만으로 판을 바꾼다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세이브 레터링 하는 거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핵실험의 효용 가치가 크게 줄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문제는 말씀 앞에 하셨지만 아마 중국이 보는 북한은 북한이라 쓰고 미국이라 읽는다, 이게 정답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한 문제는 미국을 쳐다보고 아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핵실험은 한반도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뭐 딴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김정은의 걱정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북중 무역을 재개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좀 경제를 회복시키자 하는 김정은의 전략이 어긋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중국이 어떤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 특히 핵실험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마 보다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 내부 문제 같습니다. 북한 주민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그 김정은 정권의 지지도를 그 탈북민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보면 초기에는 김정은 지지도가 김정일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19년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가 탈북민이 예전보다 훨씬 적게 오시기 때문에 제대로 정량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아마 자신의 아버지보다 지지도가 더 떨어졌을 것이다 하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핵실험을 한다 이러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물론 공개적인 반발은 못하겠지만 아마 지지도는 더 떨어지겠죠. 어떤 분들은 이 독재자는 주민들 신경 안 쓴다고 그러지만 제가 연구한 어떤 독재자도 이 주민들 반응이 가장 두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뭐 마오쩌둥, 뭐 덩샤오핑, 덩샤오핑 뭐 독재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뭐 레닌, 스탈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 김정은이 처해 있다. 즉 핵실험의 해온 가치는 이전에 비해 줄었고 그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다.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을 무릅쓰고 뭐 중국이나 북한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핵실험 한다 그러면 그 핵실험은 새로운 차원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7차를 한다 그러면 그 7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차, 9차 즉 전 세계가 어텐션을 줄 때까지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도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북한이? 김 교수님이 그나마 북한 내부의 이제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가 안 끝나고 그래서 북중 무역이 재개되기 어렵고 경제가 더 나빠진다. 아마 그러면 어떤 순간에 다른 모든 두려움이나 제약 조건에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는 북한 내부 특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하고 핵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보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남 교수님. 네, 우리 김 교수님 김정은 지지도가 낮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남북한에도 이 금도가 있거든요. 금도 서로 넘어야지 말아야 할 선. 근데 이번에 11월 2일 날 도발을 보고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나서 손자 때에 오니까 이제 금도가 없어지는구나. 금도가 뭐냐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 성명을 내야죠. 그런데 오늘 유엔의 김성 대사가 한국의 내치 능력 부족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중국과 러시아도 애도 성명을 내는데 84년에요. 서울에 수해가 났을 때 북한에서 쌀도 주고 철근도 주고 옷감도 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우습죠. 그런 정도 물품 안 받아도 얼마든지 우리 극복하는데 대안적 십자사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황장엽 비서 그 당시 사정황을 설명해 주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한국이 안 받을 줄 알고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덜컥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전역에 있는 물자를 다 실어가지고 서울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당연히 거부하지만 그래 한번 뭐 서로 민족이 어려울 때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가 거기에 100배 되는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삼성의 텔레비전, 냉장고부터 해갖고 한 보따리를 보내줬거든요. 2004년에 용천역 폭발 사고 났을 때 저희 민관이 수백억 원어치의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신속하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한민족 DNA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유엔 김성대사 발언을 보고 이게 한 70년 따로 살다 보니까 한민족 DNA가 점점 사라지나는 걱정을 하고요. 또 11월 2일 날 도발은 NLL 이남에 영해 12L이 22km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도 금도를 넘은 것이죠. 정전협정 이후에 방사포 미사일은 쏘지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쏜 건 또 처음이거든요. 이 금수저 지도자가 돼서 그런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보다 좀 무모하고 이렇게
뭔가 좀 통제가 되지 않는, 하긴 뭐 장성택, 이복형, 김정남 살해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저는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무슨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봤냐면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평양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파일을 저희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거칠더라고요. 네, 담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여자친구가 담배 좀 피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는 파일인데,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북한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화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조금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뭐 북한의 내부에 대한 의미, 또 남 교수님은 약간 거의 실망과 그 걱정의 그 어린 시선으로 요새 그 최근의 북한 도발을 바라보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이 보이는 도발은 큰 추이로 보면은 종래 도발 패턴하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자기의 핵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그것이 일정 단계, 일종의 세츄레이션 포인트까지 이르면 그다음에 스위치해서 협상으로 가고 다시 또 협상을 깨고 뭐 그런 패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타일 앤 매너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김정은의 스타일입니다. 김정은의 스타일은 아까도 남 교수님도 제기하셨지만 김일성이나 특히 김정일 시대의 핵 미사일 도발하고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격하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특히 2016년, 17년 보였던 것들도 비슷한 패턴인데 격하고 급하다. 일종의 도발인데 알라 김정은, 김정은 스타일의 도발이죠. 그 점이 하나 눈에 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 벌어지는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정상 레벨의 협상이 좌절된 다음에 벌어지는 도발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아주 잘못된 노션이 횡행해서 정상회담 하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정상회담, 더 빈번한 정상회담, 더 긴 정상회담은 무조건 선같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회담은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 정상회담을 아무렇게나 붙여가지고 성공하지 않으면 후과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상이라는 분들이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비범한 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정상까지 이른 대단한 에고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리더십 무슨 여러 가지 자의식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그분끼리 만나서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전에 아래서 다 준비가 되어서 정상회담은 윗분들이 앉아서 연출하는 일종의 코리오그래프된 가부키 댄스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북한의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그냥 갖다 붙였고 하노이에서 그냥 갖다 붙여서 정상회담이 결렬되어서 걸어 나오는 전 세계 역사에 거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회담 실패에 따른 뒤끝 장렬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세 번째 팩터인데,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미국이 취한 입장과 트럼프죠,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취한 입장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취하던 입장의 연장선에서 타협안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이 안 차는 것이죠. 트럼프가 거절했어요. 그러나 김정은의 컨셉에는
싱가포르에서 취했던 트럼프의 입장이라면 하노이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분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팩터는 뭐냐면 북한은 지금의 행동을 자기들이 정당화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도 관계를 끊고 미국하고도 끊고 도발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이런 주장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북한의 정당한 안보 이해관계를 어드레스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북미의 어떤 정상회담의 그 후폭풍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그 북한의 상태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상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 토론의 대단원 한국의 이제 선택, 지금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택이란 거는 뭐가 이렇게 딱 줘서 이렇게 선택하면 그 취할 수 있어야지 선택이라는 게 사실 들어가는데 뭐 한국이 뭐 이렇게 딱 선택한다고 이게 딱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이 일단은 이번 정부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가장 잘 보여준 최근 것이 인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붙인 게 인태 전략인 것 같은데 인태 전략에 대한 반응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인태 전략?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인태 전략은 대미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정책의 큰 줄거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 약간 하부 구조 같은 것이죠. 같은 맥락이죠. 지금과 같은 미중 경쟁 구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미러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또 G10에 육박한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지 않고 구계자로 있거나 중립에 서거나 중개자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기우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어디까지 기울어지는 것이 적절하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How much is too much냐? 라는 질문은 스스로 항상 해야 합니다. 인태 전략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차이나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관관계 전체를 레귤레이트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새 정부가 미국 쪽으로 경사해야 되고 국제 환경이 그렇다면 새로운 리밸런싱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 주제 한국의 선택이라는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저는 이해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제가 자주 주장하는 새로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을 세워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일관성과 일체성과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건데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안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은 계속 주문을 내게 됩니다. 주문을 따르게 되면 계속 따라가야 하는 거고 그러다가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또 그걸 들어야 하게 됩니다. 그게 전형적인 이제 오락가락 행보인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정한 일관성을 갖는 어떤 좌표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리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태 전략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의 약간의 한계를 느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히 중국 정책에 있어서 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태 전략의 관여 정도는 저는 평양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이 인태 전략이라는 민명하에서 모이는 거에 관해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대중국 포위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태 전략에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어떤 결합이 강해지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양의 도발이 좀 약해지면 아무리 미국이 뭐 주장하더라도 인태 전략에서 한미일 군사 결합이 뭐 동맹 형태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타이완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 뭐 출동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있지만 인태 전략의 우려는 결국은 북한에 직결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즉 아베 총리 시절에 나온 용어라 저희는 조금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죠. 아니 아태 전략이 몰라도 왜 인태 전략일까? 우리가 무슨 인도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다라고 해양 국가인 일본은 맞지만 우리가 100% 맞을까?라는 이제 회의론은 있는데 저희가 뭐 인태 전략의 헤드라인을 걸었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계를 분명히 뭐 미일 양국에게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7차 핵심이 이루어지면 뭐 중국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단독으로 자강으로 안보가 안 지켜지면 한미일에 의한 인태 전략의 개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 정책이라는 게 고정돼 있다기보다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뭐 대처할 수밖에 없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노 교수님. 김 교수님. 네, 아직까지 인태 전략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그 주목했던 점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고, 뭐 그거는 중국을 이제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제 의도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좀 인클루시브한 내용, 포용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적인 질서, 그 다음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중국을 그래도 배려하면서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 또 인태 전략의 어떤 그 참여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전에 약간 이 문제를 좀 떠나서 약간 벗어나서 그 전략이라는 문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위성락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나 전략적 사고를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교 문제에. 그러니까 한국이 전략적인 사고를 했었던가. 지금이야말로 아마 전략적 사고를 할 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미중 뭐 전략 경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외교 정책을 펴게 되면 또 우리의 스스로 트랩에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인태뿐만 아니라 뭐 EU라든지 또 호주라든지 또 일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이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좋은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햇볕 정책 또 그리고 이제 보수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그래도 학습을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 같은 이제 포용 정책도 해보고 또 보수 정부의 정책도 펴보면서 이런저런 학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이제 써야 되겠죠. 아마 지금이야말로 공부한 결과를 학습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정책 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우리 대북 정책을 보면 아마 처음으로 역대 제가 한국에 교육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 북한 문제를 표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처음 정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학습에 그동안 누적된 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입장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대북 정책을 좀 잘 설계해 보자 그리고 실행해 볼 생각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 대북 정책은 선택의 문제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또 북한이 우리가 일면적인 어떤 그 관계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뭐 동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 역사를 같이 한 민족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재 또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 그리고 평화 체제
또 억지 이런 문제를 다 묶어서 이 비빔밥식으로 다 묶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코스처럼 언제 먼저 뭘 할 것인가부터 해서 좀 복합적인 그리고 시차적인 순차적인 전략을 짜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동안 북한 대북 정책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김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질문이 이 본부장님한테 가 있는데, 그동안 물론 학습은 많이 했다지만 전략적인 접근은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사실은 김 교수님의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현직에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책까지 썼습니다. 한국 외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하고 전략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외무 행정과 의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가야 하고, 지금 우리의 위상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이미 지난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한 지 올해가 30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했느냐, 좀 의문시 됩니다. 중국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수교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전략이 있습니다. 중국에 인접한 곳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있고 거기에 주한미군이 있다. 그러한 한국을 이대로 두기보다는 어떻게든 견인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끝없이 움직였고, 그거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총 측면에 걸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경제교류,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하면은 흑자가 나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방임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역 레버리지가 된 현상이고요. 그게 사드를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났고, 지금은 무역도 이제 역조가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보지 못해서 내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외교가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요,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고 거의 유사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이 하는 식이 있고 불란서와 독일이 하는 식이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 나라들은 다 나토라고 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대러 정책을 같이 합니다. 큰 원칙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반대하고 무기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과 대안들이 있고, 그거는 나름으로 다른 전략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란서나 독일 같은 나라는 러시아와 관계가 썩 좋진 않지만 또 다른 대화 채널들이 있어서 필요할 때 건설적인 역할을 언제나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이고 중국하고는 전략적 동반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계를 감안할 때는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소통하는, 적어도 한반도 비핵 평화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 평화는 중국의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까지 돌려 세우고 적대에서 방해받는, 비핵 평화에 방해받는 상황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이 들고, for that matter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오랜 동안 외교 전선에 서 계시면서 느꼈던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님,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 얘기, 또 김 교수님은 사실 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은 우리는 벌써 성공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국 남한의 대북 전략 내지는 한반도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관성인데 오늘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앞에서 들어서 아주 한국이 이 5년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또 임기 중간되고 또 다시 선거 국면이 되고. 그래서 저는 박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이 맞는지 내각제를 해야지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다 해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5 때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양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난 정부에 잘 나갔는데 갑자기 오더니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면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적응이 잘 안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 또 다음 정책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평양에 이렇게 여러 차례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연속입니다. 조선시대. 순종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갑니다. 네. 나이가 어린 지도자가 왔다고 북한이 망한다고들 예언했는데, 조선시대 27분의 임금 중에 12살 된 임금이 있는데도 조선이 500년 동안 망하지 않거든요. 왜?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협상하러 갈 때 커피 믹스를 들고 가서 이렇게 타주니까 이런 커피가 다 있냐고, 갈 때 그거 좀 주고 가라고. 네, 그 사람들은 커피 안 먹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커피 먹어야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참 지도자가 오면 통일 대통령을 꿈꾸지만 이게 5년 안에 과연 가능하겠냐. 그리고 김 교수님이나 위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전략이라는 단어를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미국의 대통령 중임 8년을 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고들 하는데, 겐셔 독일의 통일 당시 외교부 장관 23년을 했다고 그래요. 일관성이 있는 건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조금 정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한반도 외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게 정말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을 굉장히 우리 박병석 의원님한테 여기 계시는 바람에 그냥 한 몸에 다 그 소원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이 다 끝났는데, 이 세션은 원래 이름이 소용돌이 속 세계 경랑의 한반도, 한국의 선택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경랑, 소용돌이 에 있어서의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경랑의 가장 살아남는 좋은 방법은 뭔가를 붙잡아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는데, 한반도라는 곳, 그리고 여기서의 한국이라는 곳이 또 그런 중심을 잡아야 되고, 또 앞으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세 분과의 어떤 좋은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